미국 전역이 충격과 경악에 빠졌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믿을 수 없는 사건 때문인데요. 한밤중에 울린 비상경보. 캠핑장을 덮친 거대한 흑곰의 위협 앞에서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영웅이 나타났죠. 보스턴의 작은 동물 보호소.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한 마리의 흰 털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 순백의 털 아래 숨겨진 영웅의 심장이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불꽃 같은 충성심이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작은 몸집으로 거대한 흑곰과 맞서다니. 현장을 목격한 레인저의 증언은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깊은 산속에서 펼쳐진 기적 같은 생존과 구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까지. 세계적인 명견들 사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충성심과 용기.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특별한 영웅을 만들어낸 걸까요? 과연 그날 밤 캠핑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그 개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충격적인 현장 상황부터 기적적인 구조까지 전 세계를 감동시킨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메모리얼 병원의 소아심장외과 의사 캐서린 블랙우드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이해하게 된 특별한 경험에 관한 것이에요. 매일 수술실에서 작은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특히 힘든 수술이 있었던 날이면 잠시라도 병원을 벗어나 다른 일에 몰두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지역 동물보호소 봉사활동이었어요. 아이들의 심장을 살피는 의사로서 버려진 동물들의 아픈 마음도 보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병원 일을 마치고 보호소에 들렀어요. 새로 들어온 동물들의 건강검진을 돕는 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이었죠. 보호소 관리인 마이크가 제게 새로운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며 안쪽 케이지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처음 마주한 황순백색 털의 강아지는 구석에 웅크린 채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치 새하얀 눈처럼 깨끗한 모습이었죠. 마이크의 설명으로는 근처 미군 기지에서 데려온 강아지라고 했어요. 전 주인이 한국에서 복무하다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강아지를 데려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요. 잠시 보호를 부탁한다며 맡겼지만 결국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강아지에게 다가갔을 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마이크의 한마디였어요. 이 강아지가 한국의 진돗개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군인으로 있을 때 진돗개의 충성심과 영리함에 반해 입양했다고 전 주인이 말했다더군요.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에게 무척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것도요. 문득 케이지 앞에 쪼그려 앉아 한국말로 말을 걸어보았어요. 인터넷에서 본 대로 앉아라고 말했죠. 그 순간 강아지의 귀가 쫑긋 섰어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정말로 앉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한국말을 더 몰라서 더 시켜보지는 못했지만 그 똘망똘망한 눈빛은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12살 소피아와 9살 노아는 곧바로 입양하자며 신이 났죠. 하지만 남편 마이클은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가족의 바쁜 일상에 큰 강아지를 키우는 게 부담될 거라고요. 게다가 보호소 측에서도 진돗개는 초보 견주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견종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강아지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퇴근길에 보호소에 들러 진돗개와 시간을 보냈죠. 처음엔 경계하던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한국말을 더 배워서 말을 걸 때면 유독 반응이 좋았어요. 한국 음식점 아주머니께 부탁해서 기다려 이리와 같은 간단한 명령어들을 배웠는데 그걸 알아듣고 따르는 모습이 정말 영리했어요. 2주가 지날 무렵 마이클도 결국 마음이 움직였어요.
주말에 온 가족이 보호소를 찾아갔을 때 아이들과 장난치며 노는 진돗개의 모습을 보더니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름은 충성이라고 지었어요. 한국 음식점 아주머니가 진돗개 하면 충성심이라고 하시길래 영어로 하면 로이얼티가 되겠지만 한국식 이름을 그대로 쓰고 싶었거든요. 발음이 어려운 아이들은 충이라고 부르곤 했죠. 충성이는 우리 가족에게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아이들의 등교를 배웅하고 저녁이면 현관문 앞에서 가족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무척 사랑스러웠죠. 특히 놀라웠던 건 아이들 둘 다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충성이한테는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진돗개는 알레르기 유발이 적은 견종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소피아가 학교에서 배운 캠핑 이야기를 하며 주말 캠핑을 제안했어요. 마침 초여름이라 날씨도 좋았고 충성이도 데려갈 수 있는 캠핑장이 있다고 해서 가족들 모두 동의했죠. 당시만 해도 이 캠핑이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충성이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충성이를 데려온 후 우리 집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아침이면 소피아와 노아가 서로 충성이의 산책을 맡겠다고 다투기도 했죠. 처음엔 걱정했던 마이클도 이제는 퇴근 후 충성이와 함께 조깅을 즐기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서 프리스비를 던져주며 놀아주곤 했는데 충성이의 민첩성과 운동신경에 다들 감탄하곤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동네 순찰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충성이가 워낙 영리하고 경계심이 뛰어나서 이웃들이 먼저 제안을 해왔어요. 밤에 산책을 하면서 동네를 돌아보는 건데 충성이의 존재만으로도 모두가 안심이 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수상한 일이 있을 때면 충성이가 먼저 알아채고 경고를 해주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처음엔 진돗개라고 하면 잘 몰랐지만 충성이를 통해 한국의 토종견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우리 병원의 소아과 병동에도 한번 데려간 적이 있는데 아픈 아이들과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보호자분들이 어떤 견종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자랑스럽게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고 설명했어요. 충성이를 키우면서 저는 점점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점에도 자주 들렀죠. 한국말을 조금씩 배우면서 충성이와의 교감도 더 깊어졌어요. 우리 가족에게 충성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특별한 다리가 되어주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가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자연 관찰 캠핑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캠핑을 제안했어요. 봄부터 여름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날씨였고 마침 충성이도 데려갈 수 있는 캠핑장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죠. 첫 가족 캠핑이라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도시에서만 지내던 우리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충성이가 있어 든든했어요. 마치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듯한 믿음직한 눈빛으로 늘 우리 곁을 지켜주었으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향했어요. 충성이는 마치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예감한 듯 평소보다 더 주변을 경계하며 가족들 곁을 지켰죠. 공원 입구에 도착하자 레인저가 다가와 캠핑장 규칙을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곰이 출몰할 수 있다는 경고를 꼭 기억하라고 당부했죠. 하지만 저희는 그저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만끽할 생각에 들떠 있었을 뿐이었어요. 캠핑장에 도착해보니 주말이라 그런지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가족 단위 캠퍼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한 가족이 있었죠. 바로 옆자리에 텐트를 치고 있던 일본인 가족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소피아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특히 그들이 데리고 온 씨박연이 인상적이었죠.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먼저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요시다 가족이라고 했죠. 아버지는 보스턴의 일본 기업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캠핑 경험이 많은 가족이라 텐트도 숙련된 솜씨로 설치하더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요시다 씨는
자신의 시박연 하나코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일본의 천연기념물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고 순수 혈통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보여주었죠. 하나코는 분명 아름다운 강아지였어요. 우아한 걸음걸이와 빨간 털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작품 같았죠. 그런데 충성이를 보던 요시다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떤 견종이냐고 물어보길래 한국의 진돗개라고 했더니 시골개 같다는 투로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충성이의 황갈색 털을 보며 혈통이 섞인 것 같다는 말을 했을 때는 마음이 불편했죠. 요시다 씨는 계속해서 시박연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일본에서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는지 왕실에서도 키웠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반면 충성이에 대해서는 경계견 정도로 여기는 듯 했어요. 순수 혈통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키우냐는 투였죠. 하지만 우리 충성이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코가 짖거나 흥분할 때마다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 대견했죠. 아이들이 캠핑장 주변을 뛰어다닐 때도 충성이는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아이들을 살폈어요. 저녁이 되어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모여 앉았을 때였어요. 요시다 씨는 또다시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특히 시박연과 일본의 문화는 떼어놓을 수 없다며 하나코야말로 진정한 명견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한국의 문화를 낮추어 보는 듯한 말들을 했죠. 마이클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남편도 요시다 씨의 태도가 불편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충성이를 더 자랑스럽게 느꼈거든요. 진돗개가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라는 사실도 말해주었어요. 충성이가 얼마나 영리하고 충성스러운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요. 밤이 깊어갈수록 캠핑장의 분위기는 고요해졌어요. 모닥불 주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도 하나둘 텐트로 돌아갔죠. 그때 충성이가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된 모습을 보였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어둠 속을 응시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죠. 처음에는 단순히 야생동물이 지나가나 보다 했어요. 이곳이 국립공원이니 사슴이나 다람쥐 같은 동물들이 나타나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충성이의 행동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저녁 내내 조용히 누워있던 하나코도 불안한 듯 낑낑거리기 시작했죠. 해가 저물어 갈수록 캠핑장 주변의 공기도 차가워졌어요. 마이클이 모닥불을 조금 더 크게 피우며 담요를 가져오겠다고 텐트로 향했죠. 그때 충성이가 갑자기 일어나 숲을 향해 경계태세를 갖추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하나코는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충성이는 소리 없이 긴장된 자세로 숨만 주시했죠. 요시다 씨는 하나코의 짖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 했어요. 자신의 개가 위험을 먼저 감지했다고 생각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충성이의 침착하면서도 긴장된 모습이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평소 진돗개는 불필요한 짖음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레인저가 순찰을 돌며 모든 캠퍼들에게 음식물을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어요. 곰이 출몰하는 시기라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요시다 씨는 하나코가 지키고 있으니 걱정 없다며 웃었지만 레인저는 오히려 반려견의 존재가 곰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텐트로 들어가기 전 충성이의 행동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날카로운 눈빛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충성이가 너무 예민하게 굴지 않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곧 우리의 생명을 구하게 될 충성이의 본능적인 경고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아이들이 텐트에서 잠들고 캠핑장은 고요한 밤을 맞이했어요. 하나코도 요시다 가족의 텐트 안에서 조용해졌지만 충성이는 텐트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로부터 저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캠핑장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밤중에 텐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깼죠. 충성이가 평소와는 다른 낮은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보통은 절대 짖지 않는 아이였는데 이상하게 느껴져서 텐트 밖을 살펴보려 했어요. 소피아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마이클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노아도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텐트 지퍼를 열고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충성이의 하얀 털이 달빛 아래서 빛나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죠. 거대한 흑곰이 우리 텐트에서 불과 30m도 안 되는 거리에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공포로 몸이 얼어붙었어요. 소피아의 손을 꽉 잡은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하지만 충성이는 달랐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용맹한 모습으로 곰과 우리 사이에 서서 곰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시바견 하나코는 이미 요시다 가족의 텐트 안으로 숨어버린 상태였죠. 레인저들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절대로 곰과 마주치면 뛰지 말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때 노아가 텐트 밖으로 나오려 했어요. 아마도 소피아와 제가 나간 것을 알아챈 모양이었죠. 순간 곰이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충성이가 움직였어요. 충성이는 곰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곰이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충성이를 주시하기 시작했죠. 우리 진돗개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곰을 캠핑장 반대편으로 유인하려 했어요. 그때 저는 충성이의 의도를 깨달았죠. 우리가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거였어요. 순간적으로 마이크를 깨웠어요. 상황을 설명할 시간도 없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텐트를 빠져나왔죠. 옆 텐트의 요시다 가족도 이미 상황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하나코는 겁에 질려 계속 낑낑거렸지만 충성이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동안 충성이는 계속해서 곰의 주의를 끌었어요. 때로는 몇 걸음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옆으로 움직이면서 곰을 캠핑장에서 멀어지게 유도했죠. 곰은 충성이의 움직임을 쫓아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멀리서 다른 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새끼를 둔 어미 곰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위협하던 곰이 순간 주의가 흐트러졌고 충성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재빨리 곰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며 우리에게 도망칠 기회를 만들어 주었죠. 우리는 최대한 빠르게 하지만 조용히 캠핑장 관리소 쪽으로 이동했어요. 요시다 가족도 함께였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소피아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노아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떨고 있었죠. 관리소까지 도착하는데 성공했을 때 레인저들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시작했어요.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고 다른 캠퍼들의 안전도 확인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충성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충성이가 곰을 숲 쪽으로 유인하는 모습이었죠. 요시다 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까 전까지 시바견을 자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충성이의 용맹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하나코는 아직도 공포에 질려 있는데 충성이는 홀로 우리를 위해 곰과 맞섰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받은 였어요. 레인저들은 즉시 수색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날이 밝기 전까지는 위험하다며 만류했어요. 그 긴 새벽 시간 동안 저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숲을 바라보았죠. 충성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어요. 하지만 동이 틀 때까지 충성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레인저들이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도 함께하고 싶었지만 아직 위험할 수 있다며 만류했죠. 요시다 씨는 자신의 차로 인근 마을까지 가서 수의사를 데려오겠다고 자청했어요. 이제는 진정한 영웅이 된 충성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수색하는 레인저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충성이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죠. 숲이 너무 넓었고 곰의 영역이기도 했으니까요. 날이 밝아오자 요시다 씨가 데려온 수의사와 함께 레인저들이 수색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참여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계속된 설득 끝에 안전한 구역에 한해서만 수색을 도울 수 있게 허락받았죠. 아이들은 요시다 씨 부인에게 부탁드리고 마이클과 저는 한 팀에 합류했어요.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충성이를 찾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죠. 수색팀은 세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어요. 각 팀에는 곰 전문가와 수의사가 한 명씩 배정되었죠. 요시다 씨가 데려온 수의사 선생님도 한 팀에 합류했어요.
날씨는 수색하기에 좋지 않았어요. 전날 밤부터 이어진 안개가 채 거치지 않아 시야가 좋지 않았고 습기 때문에 흔적을 찾기도 쉽지 않았죠. 오전 내내 수색은 계속되었어요. 충성이의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몇 군데서 발견했지만 이내 흔적이 사라져 안타까웠죠. 레인저들은 전문적인 추적 장비를 사용했고 수색견도 동원되었어요. 하지만 곰의 영역이다 보니 수색견들도 긴장한 상태여서 작업이 쉽지 않았어요. 정오가 되자 잠시 수색을 중단하고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때 요시다 씨가 충성이를 찾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했죠. 평소 이 지역 지형을 연구하는 취미가 있어서 곰이 자주 은신하는 바위굴 몇 곳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레인저들도 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오후 수색은 요시다 씨가 제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바위가 많은 험한 지형이라 수색이 더욱 어려웠죠. 그러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가 거세졌죠. 레인저들은 수색을 중단하자고 했지만 저는 계속하고 싶었어요. 빗속에서도 수색은 계속되었어요. 마이클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우리는 바위지대를 샅샅이 뒤졌어요. 레인저 한 명이 흰색 털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나뭇가지를 발견했어요. 충성이가 이 길을 지나갔다는 희망적인 증거였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수색견 중 한 마리가 특정 방향을 가리키며 반응을 보였어요. 그곳은 커다란 바위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곳이었죠. 좁은 틈 사이로 희미하게 피 냄새가 났다고 수색견 담당관이 말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바위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추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안쪽 깊숙한 곳에 희미한 흰색이 보였어요. 레인저들이 신중하게 접근했죠. 그리고 마침내 충성이를 발견했어요. 충성이는 바위 틈 깊숙이 몸을 숨긴 채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어요. 순백의 털에는 흙과 피가 묻어 있었고 특히 왼쪽 눈 주변이 심하게 닫혀 있었죠. 수의사 선생님의 초진 결과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왼쪽 눈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죠.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바위 틈이 좁아서 장비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죠. 레인저들은 최대한 충성이가 더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했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조에 집중했죠. 마침내 충성이를 구출했을 때는 이미 깜깜한 밤이 되어 있었어요. 응급처치를 마친 후 충성이를 들것에 실었죠.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캠핑장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어요. 빗소리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동반했죠. 요시다 씨는 자신의 차로 앞장서서 길을 밝혀주었고 레인저들은 들것을 번갈아 매며 조심스럽게 이동했어요.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달려나왔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조용히 물러났죠. 긴급 차량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충성이는 즉시 인근 도시의 대형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었죠. 수의사 선생님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왼쪽 눈의 상태가 심각해서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성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인근 도시의 동물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응급차 안에서 수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충성이의 상태를 체크했고 저는 충성이의 앞발을 조심스레 잡고 있었죠. 순백의 털에 묻은 흙과 피를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충성이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어요. 수술은 피할 수 없다고 했죠. 왼쪽 눈 주변에 상처가 너무 깊었고 앞다리에도 골절이 있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이클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고 요시다 씨 부부는 아이들을 돌봐주겠다며 캠핑장으로 돌아갔죠.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왼쪽 눈은 실명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충성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적이었으니까요.
수의사 선생님은 진돗개의 강인한 생명력에 놀랐다고 했어요. 보통 개라면 이런 상처로 생존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했죠. 병실에서 깨어난 충성이는 제 손길을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죠. 한쪽 눈을 잃었음에도 충성이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영리했어요. 수의사 선생님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충성이의 의지라면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캠핑장의 다른 캠퍼들과 레인저들이 자주 충성이의 안부를 물었어요. 특히 요시다 씨는 거의 매일 병원을 찾았죠.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왔다가 점차 충성이의 회복 과정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물병원에 한국인 수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진돗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진돗개가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유와 그들의 특별한 충성심,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야기해 주셨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충성이가 더욱 자랑스러워졌어요. 재활치료는 쉽지 않았어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 균형을 잡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했죠. 하지만 충성이는 놀라운 의지로 모든 과정을 이겨냈어요. 처음에는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희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병원의 다른 동물들과 보호자들도 충성이의 회복을 응원했어요. 특히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나올 때면 동네 아이들이 충성이에게 관심을 보였죠. 처음에는 한쪽 눈의 상처 때문에 아이들이 무서워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충성이를 영웅이라고 불러주었어요. 비록 한쪽 눈은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상처가 충성이의 용맹한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퇴원하던 날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 배웅해 주었어요. 충성이는 비록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당당하게 걸어 나갔죠. 한쪽 눈의 상처는 영웅의 훈장처럼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충성이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계속해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충성이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집안 곳곳을 개조했죠. 소피아와 노아는 더욱 세심하게 충성이를 돌보았고 마이클은 매일 아침 충성이와 함께 짧은 산책을 하며 재활을 도왔어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큰 장애였지만 충성이는 그것조차도 당당하게 이겨냈죠. 충성이의 몸에는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 상처는 우리 가족을 위한 충성이의 희생과 사랑의 증표니까요. 요시다 씨는 이제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와 충성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문화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진돗개 한 마리를 통해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죠. 충성, 용기, 그리고 헌신. 이런 가치들이 진돗개라는 한 품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진돗개의 자랑스러운 보호자가 되어 그들의 명예를 지켜나가고 싶어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